예. 앞서 박석희 소장님께서 그 전체적인 그 CS 2022에 대한 트렌드를 쭉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이제 그 카메오 같이 연례적 뭐랄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20분을 다 쓰지 않고 박석희 소장님한테 한 10분 이상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또 매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또 저희 출품해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우리 제품에 대한 회의보 잠깐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확대를. 그냥 이대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번 CES를 보면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아까 8대 영역은 다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로봇 AI, 모빌리티 정도만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하셨던 것 같이 삼성봇에서 아이나 핸디 같은 것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로봇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디죠? 그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스트레치를 좀 눈여겨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팟이나 아틀라스 이런 것들이 많이 조명이 됐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로봇도 있지만 스트레치라는 그 어떤 그 물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명절 기간인데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선물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어떤 노동 현장의 압박이 강한 그 상하역 작업을 좀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 강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치인데 보통 사람이 시간당 한 500개 정도 박스를 들고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치가 한 800개 정도를 소화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에 비해서 자동화가 좀 더디됐던 이유는 팔의 영역은 그래도 사람이 더 물류 현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종의 그 물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빌리티 영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1000km 정도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기차와 이제 그 수소차의 어떤 일종의 선의적 경쟁 관계 속에서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서 이제 그 수소차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470km 정도 되는 그 경계점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면은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의 그런 하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연비가 또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전기차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좀 장거리로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다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사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을 좀 코멘트했고요. 아까 언급됐던 아메크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드 아치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대화도 좀 나눠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섬뜩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일종의 이미지네이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느낌은 섬뜩합니다. 우리의 그 표정을 읽어내고 대화의 여러 패턴들을 받아내는 걸 보면은 2년 전에 그 중국의 유비테크가 그 뭐죠? 저는 이제 로봇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 탁구 이렇게 연습하는 탁구 연습 그 머신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이 아치도 그런 약간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 제품에 관계된 것만 빼고 그대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또 넘어가죠? 자료 공유를 제가 안 했군요. 자료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아까 가르쳐 주셨는데 됐고
그러니까 자료 공유는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러면 예. 요거를 갖다가 내려보고 왜 안 내려가죠? 내리는 방법이 이게 참 구글 미츠가 지금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그냥 저 화면에서 네, 그냥 오른쪽으로 하든지 뭐 페이스 다운을 하시든지 해보시죠. 현재 공유는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안 움직이네요. 잠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줌만 쓰다가 이게 줌이랑 밑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화면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화면 공유는 돼 있. 공유는 그런데 됐는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네, 컨트롤 안 되시죠? 페이지 예, 다운, 컨트롤이 페이지 안 업 이게 안 됩니다. 되죠. 네, 그 다시 그 자료에 일단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 그러면 화면을 박 대표님 그 일단은 저 말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말로 일단은 제가 좀 설명하시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동영상 말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출시한 제품은 헤이봇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재작년에는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유니버셜 방역 로봇을 출품을 해서 이제 혁신상을 받았는데 한 가지 그 체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모든 그 방역 로봇이 일종의 UVC라는 살균력이 좋은 그 자외선 살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체에 좀 해롭기 때문에 공중 공간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제 분사 방식을 혼용해 가지고 고열 살균 방식과 약제 분사 방식과 UVC 살균 방식을 선택형으로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로봇을 내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갖고 들어오자 해서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길 안내 기능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드림뷰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라마다 방역 당국마다 요구를 하는데 보통 3명, 5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지정수에 맞춰서 라이다가 그 숫자를 헤아려주고 그다음에 흩어지도록 유도해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소셜 디스턴싱 테크놀로지를 넣었는데 그 부분도 좋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요양을 받고 있는 그런 이런 치료 시설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기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독돼 있는 공기를 갖다가 테라피 기능을 줘서 방향제를 넣고 빼고 하는 선택형으로 해서 좀 더 퀄리티, 에어의 퀄리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가끔씩 이제 안 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마스크와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다 분별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 디스펜서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이제 하나씩 낱개로 공구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10개 정도로 추가를 했는데 뭐 괜찮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그 여러 가지 그 콜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루 단축이 됐습니다. 그 CS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존웨인 공항에 가서 좀 계약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은 아까 말씀하셨던 샌드 엑스포, 그다음에 LVCC, 사우스홀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두 군데를 갔습니다. 기술은 유레카 존이 있는 사우스 엑스포에다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로봇 그 기업관에는 저희들이 물류 로봇 저번엔 가지고 나갔었던 로봇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이거는 제품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좀 콜을 받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또 현재 디스트리뷰터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그 혁신성장 코리아 거기 제가 좀 출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현장 가서 보시면은 참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좀 한국의 그런 어떤 자부심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한 가지 있는 것은 양적인 비중은 저희들이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질적인 변화는 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아까 그 혁신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들, 이게 위드 코로나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아니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또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많이 효과적으로 채웠다는 것은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CES가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것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의미 있는 그 페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노버 메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비자 가전은 진짜 CES를 필적할 만한 데가 없죠.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B2B 사이드로 가면은 또한 저희들이 대한민국 기술들이 굉장히 그 뭐 독일이나 일본만큼이나 또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하노버 메세 쪽에는 이 CES만큼 많은 좀 이렇게 조명을 많이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포럼에 참여하시는 이런 고명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제조업과 융합된 ICT 쪽, 그래서 신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전통산업 쪽에 이번에 천대중공업 같은 경우겠죠. 많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하게 된다면은 테크 코리아에 대한 위상이 B2B 영역에서도 더 많이 좀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은 하노버 메세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진된 것 같은데 뭐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고 자료를 못 보여주면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